저도 이제 2010년에 실제 처음 할 때 손 교수님 논문도 많이 보고 참고되는데 맥발이 성성하신 노 교수님이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얼굴을 제가 못 봤습니다. 네, 제 생각보다는 너무 좋으셔서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 모시고 오늘 이제 공익위원회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논의를 통해서 이제 공익법인 제도 개선되고 또 이런 많은 공익법인들이 생겨서 사회에 좀 더 바람직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 제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이 수면화 방식이라는 건 좀 극히 닥쳐서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별도적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 발표를 이어서 교수님께서 한 40분 정도 해주시고 토론을 공대장이 사장님이 한 15분 정도 하고 객석에서 한 15분 정도 하는 걸로 해서 회의에 구성할 거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례는 우리 유채영 변호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법무부 태평양의 유채영 변호사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도환 고문님, 그리고 안경봉 회장님, 손원익 교수님을 모시고 사회를 보고 있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최근 정의연 사태를 비롯해서 공익법인 관련한 경제점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금융조세 포럼에서 비영리 공익법인 관리체계 개선이라는 주제로 모두를 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서 수고해 주실 손원익 교수님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손 교수님께서는 한국조세대전연구원에서 오랜 기간 동안 조세제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고 우리나라 조세 법령, 조세제도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관련해서 많은 연구를 해주셨는데요. 사타가 공인하는 실무의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조세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참석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을 맡아주신 김덕산 회계사님께서 공익법인협회 이사장을 맡으시면서 공익법인 관련한 제도 개선과 법령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손원익 교수님께 발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40분, 30분 정도 그 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밴드 공지 올려놨고 여기에 링크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손원익입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전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관련해서 연구할 기회가 좀 있었고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내용을 들으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의 공익법인을 관리하는 체계를 완전히 개편해서 하나의 새로운 기관에서 통합 관리를 하자는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그동안 논의가 굉장히 많이 되어 왔었고 최근에는 좀 구체적으로 정부에서도 논의가 됐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무엇이 쟁점이고 그리고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토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은 이 지금 현재는 각 정부 부처나 아니면 그 지자체에서 설립 허가와 관련된 그
그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설립이 되면 각 공익법인들이 활동을 하고 나중에 사업관리는 앞으로부터 얹으셔야 그 됐습니다. 설립을 내준 부처 그리고 국세청 그러니까 사업관리가 약간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봐서 예. 그러면 그 공익법인 설립된 이후에 그 공익성에 대한 검증은 지금 기재부 세계실에서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해주는 거에 따라서 그 공익성이 검증되는 그 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다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 뭔가 좀 전체가 그 일관성이나 이런 것이 좀 결여되는 문제가 있어 왔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비영리 공익법인은 설립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사업관리는 거의 안 되는 이런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그런 개선 방향은 설립이 쉽고 그리고 사업관리가 철저히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반대로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를 위해서 그럼 어떻게 될 거냐 해서 그러면 이거를 하나의 기관으로 합쳐서 전체 과정을 설립부터 사업관리까지 하자 이런 그 아이디어가 있었고, 이제 제가 이제 연구원 나오기 전에 12년도에 이제 보고서 내면서 그런 제 보고서의 내용을 좀 담았었고, 그러고 나서 사실은 이 논의는 여러 정권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MB 정권부터 시작해서 이 내용이 구체화됐었고, 그러다 근데 대부분 좀 안타깝게도 정권 말기 쪽에서 이게 논의가 되다 보니까 다 논의가 되다가 이게 정부 조직을 개편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거 정권 말기 도달이 있다 이런 식으로 돼서 다 넘어갔어요. 그런 식으로 넘어가다가 다시 구체화된 거는 이번에 이제 미르재단하고 뭐 이런 그 지난 정권의 문제점 때문에 이번 정권 들어와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법무부에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그 내부 토의를 정부 주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태스크포스는 완성이 됐는데 그 안에 논의 내용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확정된 건 아니고 그것이 이제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 관련된 전문가이시고 하시니까 이런 내용들 혹시 앞으로 접하게 되시면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시고 또 거기에 또 힘을 모으면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가면은 그러면 이제 약간 그 배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공익법이 발전되는 논의가 필요한가 해서 지금 이제 정부 논의나 이런 건 사실 어떤 사회적인 사건, 미르재단이나 뭐 이번 정해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논의가 이제 증폭이 되고 주목을 받지만 실질적으로는 길게 보면 이제 전반적인 현재 한국 사회가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측면을 포함해서 그래서 복지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근데 그거를 정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국가의 형태에서는 정부가 모두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족한 부분을 공익법인들이 대신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3섹터가 우리나라 같은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역할이 앞으로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큰 정부, 작은 정부 이런 식으로 대부분 크게 좀 나눠보는데 이제 물론 그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미국이나 뭐 일본, 뭐 이런 영국처럼 같이 아직까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상대적으로 국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3섹터의 역할이 이렇게 필요하다 해서 그런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복지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보시면은 복지예산이 100조를 넘어간 게 2014년이고요. 그리고 전체 예산에서 30%를 넘어간 게 15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올라가고 있고 2020년도에는 이게 35.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지 예산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정부 역할만으로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공익법인이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공익법인을 포함한 비영리 섹터의 고용 창출 역할
저는 이거를 여러 번에 걸쳐서 정책 지원을 좀 했었는데요, 과거에도. 비영리 섹터의 그 고용 유발 효과가 제조업보다 큽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 똑같이 한 산업에 10억을 투자했을 때 거기서 창출되는 고용수를 가지고 우리의 고용 유발 효과를 계산하는데, 비영리 섹터가 제조업보다 더 크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청년 실업이나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제3 섹터는 퍼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쪽을 확대해서 고용을 이쪽에서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창구라고 생각하고, 그 젊은 사람들이 여기서 최소한 몇 년 이렇게 일을 하고 또 다른 영역으로 무브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활발하게 잘 되고 있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령화 사회에서도 공익고용을 통한 비영리 섹터 역할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 역할이 닿지 않는데 공익법인이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공익법인이 기업, 정부가 이제 파트너로서 새로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에서 좀 더 적극적인 공익법인 역할이 요구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다양하게 재원 조달이나 아니면 또 공익법인의 과거너스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논의가 많이 진행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학계에서 보면 이런 쪽의 논의가 굉장히 부족한 측면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향후 좀 이런 쪽에 전문가들의 좀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익법인을 구성하는 범위를 보면요, 이게 이제 비영리 민간 조직이 있고 특수 NPO 이렇게 나오는데요. 비영리 민간 조직에는 공익재단, 사단법인, 재단법인, 그리고 민간단체, NGO가 포함되고, 특수법인은 다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것들입니다.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그리고 협회조합, 노동조합,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또 다시 해놓은 걸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면, 비영리 영역하고 사회적 경제 영역 이런 식으로 나눠서 자원, 비영리 민간 조직, 그리고 특수 NPO 이렇게 나눠서 보면 맨 위에 비영리 민간 조직의 공익재단, 공익사단법인 이렇게 들어가 있고, 민간단체, NGO. 사실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건 여기 맨 위에 있는 공익재단, 공익사단, 그리고 일반 비영리 법인을 포함해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립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아까 얘기했던 의료법인처럼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들은 오늘 한 논의에서 좀 제외되는 상황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체계에 관련해서 이 공익위원회뿐만 아니라 다시 좀 변화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게 좀 일반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그동안은 규제 위주로 모든 게 구성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익법인이 이거 뭔가 불투명하게 운영해서 이 뭔가 좀 제대로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에서 모든 제도가 접근했기 때문에 이 뭔가 규제 위주로 이렇게 제도가 접근하고 있어서 다시 공익 활동이 활성화되는데 조금 제약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 이제 민간재단의 주식을 출연하고 공익재단이 거꾸로 모회사를 지배하는 약간 그런 형태의 변칙적인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그런 시각으로, 요새는 그럴 수 없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이 좀 있어서 그런 제도적인 접근도 약간 방향성이 잡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도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성을 위한 정부 정책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고, 조세피 수단으로 공익법인을 활용한다, 이런 또 부정적인 시각이 좀 있어서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그런 쪽으로 정부 정책이 항상 방향이 잡혀왔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공익법인도 형태가 다양합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 없이 일률적으로 법이 적용되면 또 재원 조달이 굉장히 상이한 방법에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제도가 일률적으로 되고 있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현재 사실 현행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배경을 잠깐 설명드렸고요. 요거는 이제 사실은 이 논의가 시발될 때 이제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해서 이제 제안했던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아까 처음에 모두 말씀드렸지만 기본 방향은 설립을 간편하게 쉽게 하고 사업 관리는 철저히 하자,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꾸로 돼 있어요. 설립이 어렵고 사업 관리는 거의 안 되고. 그래서 좀 반대로 하면 이게 방향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같이 어떤 통합관리기관, 독립위원회를 설립해서 전반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하자. 설립부터 사업관리까지 한 군데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립은 이제 각 부처에서 지자체별로 하고 있는데, 그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이것도 민법 개정사항이에요. 그리고 공익성 검증에 대한 걸 아까 말씀드린 기재부 세제실에서 하고 있는데, 통합관리기관에서 수행하고 사업관리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미국에서는 그 IRS에서 비영리법인에 대한 그 공익성 검증을 그 조직에 대한 오퍼레이션 테스트가 있고, 운영에 관한 오퍼레이션 테스트를 해서 이걸 주기적으로 해서 과연 그 세금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테스트를 통과 못하면 그 세금 혜택 받는 자격에 대한 것을 박탈하고 그런 형태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요, 세 가지 아닌데,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그 한국형 공익위원회,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관을 새로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그 정부 조직법이 새로 하나 만드는 거고, 이게 안 될 경우에는 MPO 처음이라 해서 처음 하나 더서 전반적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거를 할 수 있는 거를 정부에 두자는 거고,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국세청 안에다가 비영리법인 담당 부분 하나 정도 신설해서 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점점 쉬운 방법이고, 사실 좀 타협하는 방법인데,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장단점은 다 있고, 이렇게 되면, 지금 얘기하는 이제 공익위원회, 1안입니다, 이게. 사실 지금 이제 그 1안으로 해서 정부 내에서도 논의가 됐는데요. 1안으로 하면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민간 전문가와 같이 해서 조직을 운영하는 형태의 위원회가 구성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정부가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고, 그렇지만 이 정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약간 지금 원인이나 인권위 같은 그런 형태의 위원회 형태로 하자는 게 이제 생각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한 군데서 다 관리하니까 지금 여러 군데다가 이제 종목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서 수능 비용에 수능 비용이 많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 단점은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게 과거에 이제 기존에 있는 비영리법인은 잘 있는데 이렇게 바꾸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꾸면 야 이거 우리는 뭐 너무 또 옥죄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조직 설립에 따른 핵심적 어려움, 이 정부 조직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각 부처에서 갖고 있는 인허가를 한 군데로 다 모으니까 어떻게 보면 다 뺏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각 부처에서 거기에다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예상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하면 이건 민간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정 안 되면 이렇게라도 가자고 해서 제가 1, 2, 4만 원을 낸 겁니다. 정 안 되면 국세청에 조직 신설을 해서 미국은 IRS에서 하는 것 같은 건데, 미국처럼요. 이렇게 해서라도 하면 좀 더 일관성 있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단점을 보시면 국세청의 역할이 미국이나 일본 이런 식으로 선진국에는 국세청 세무당국의 역할이 큰 파트가 컨설팅 파트입니다. 그냥 세무조사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주 업무가 아니라 상시 컨설팅 해주는 그런 형태가 세무당국의 역할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국세청이라 그러면 국민정서가 막 세무조사 나오고 막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공익법인을 전체를 관리한다는 거가 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형편에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정부 조직이라는 민간이 아니라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독립성에 대한 계속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MPO청이나 국세청 조직은 그런 단점이 있어서 이런 그 독립적인
그런 식으로 그 위원회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거기까지는 지금 의견이 일치가 돼서 지금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다행히도.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렇습니다. 어떤 한 분야에서 공익법인을 설립하려면, 예를 들어서 환경이면 환경부에 등록해야 되고, 문화 관련된 활동이면 문화부에 등록해야 되고, 다 따로따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한 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모든 걸 합쳐서 하나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그 절감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비용이 그 절감된 비용을 공익활동에다가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투명성도 제고될 거고 그러면 국민들의 신뢰도 높아져서 기부도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그 공익위원회 설립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영국에 있던 체리티 커미션과 같은 아이디어인데요. 이거를 일본이 벤치마킹 해갖고 비슷하게 추라이 해갖고 완전히 영국처럼 못 가고 약간 중간쯤에서 스타트했는데 그래도 우리보다 먼저 일본이 공익법에 대한 개혁을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하자는 거고 그 안에 큰 틀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해서 정부 예산을 지원하고 사내 사무국 설치해서 공무원 조직의 지원을 보장하고 특히 여기서는 이제 국세청 직원을 파견받는 거를 이제 제가 좀 강조했는데 그게 없으면 그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공익위에서 사후관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원을 법적으로 못 받아서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정부조직법을 통해서 설치하자는 건데 이제 그럼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거는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확대하는 형태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급법이나 의료법, 사회복지사업에 근거한 공익법인들은 일단 적용을 제외하고 제 생각에는 일단 시작은 이런 특별법들은 제외해서 하고 왜냐하면 거기는 특별법으로 따로 관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벤츄얼리는 이 특별법에 의한 그 공익법인들도 다 포함하는 형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필드에 계신 분들의 많은 그 요청이 어떤 게 있었냐면 아니 사회복지법인 중에 굉장히 공익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데 시설 이외에도 우리 같은 데를 포함 안 시켜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그렇다면은 선택적으로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이전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이런 식의 안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관리 체계를 개선하면 여러 가지 그 기대 효과도 볼 수 있고 이거를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공익성 검증은 기존세제실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각 부처에서부터 추천을 받고 각 부처 장관이 기재부장관한테 우리 소속 이 기관들을 지정기구 아니 법정기구 단체로 지정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면 기재부세제실에서 그거를 검증해서 매 분기에 한 번씩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 많은 단체를 기재부세제실에 거의 한 분이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서류만 가지고 평가되니까 이게 정확히 알 수도 없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조금 이거를 나눌 필요가 있다 해서 이 태스크포스 저희들이 법무부 살 때 세제실에서도 참석을 해서 거기서는 사실은 이게 잘 되길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게 진도가 안 나가니까 이번 세법 개정에 보니까 지정기구분 단체 하는 거를 국세청으로 이관하는 식으로 지금 19년도 세법 개정에 들어와서 2021년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부처에서 하던 거를 이제 각 부처가 국세청에다가 요청하고 국세청에서 검증해서 오케이 되면 공시는 기재부 장관이 아닌 이런 형태로 지금 이제 기재부 세제실에서 하는 거가 국세청에서 하는 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부터 그게 적용될 예정이고요. 그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각 부처에서 하던 거를 국세청에
해서 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공익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공익위원회 설립에 대한 진도가 안 나가니까 세계에서도 그때 같이 참여하면서 보고 있다가 이게 진도가 안 나가니까 일단 이렇게라도 바꿔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바꿔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1, 2, 3 하는 것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국세청 3화 비슷하게 현재는 약간 모양이 됐는데 근데 이제 전체 선의과 관련된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공익위원회 논의가 지속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증 요건 하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4번을 보시면 가장 중요하고 그때 테스크포스에서도 강조했던 게 그 법인의 명의든지 또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인과 특정인에 대한 공익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확인이 돼버리면 이 공익성이 인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공익위원회 설립과 관련된 논의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 공익위원회를 만드는 거는 괴물을 만드는 게 된다는 저 생각이에요. 만약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익위원회가 정권에 맞춰갖고 움직이면 거기에서 관리하는 모든 공익법인들이 다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완전히 엉망이 될 수 있어서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똑같은 그 일을 할 수 있게 공익위원회가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특히 정치적인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된다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다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독립위원회를 할 거냐 아니면 인권위원회처럼 총리실 소속을 할 거냐 그리고 그러면 공익위원을 추천은 누가 할 거고 자격은 어떻게 하고 그런 공익위원 중에 민간인의 비중을 얼마나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사무국 구성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세청지법 파견 이런 내용들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고요. 조직의 그 구성 예시를 들면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급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테스크포스에서 논의가 됐었고 그 뒤에도 이제 정부 부처 간의 이제 논의 중에서 어떻게 이게 진도가 나가고 있는지 현재 잘 모르지만 또 하나의 안은 법무장관이 제청해서 하는 차관급.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장관급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국무총리가 제청하는 이런 형태가 더 낫지 않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공익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상임위원 1명, 각 1명, 그리고 고위공무원 2명, 민간인 7인, 국회 추천 이렇게 해서 총 11인 하는 게 한 가지 아니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 또 다른 안은 위원장, 상임위원, 그리고 고위공무원 없고 나머지는 민간위원으로 해서 국회 추천 이런 식으로 가는 안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각 광역시의 그 지역 공익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위원 구성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지금 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형태로 가면 보세요.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제청하니까 만약에 어떤 한 정권이라고 보면 그 정권 사람이 갈 거고 또 그 상임위원들 위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고 2명, 공무원 2명 그러면 전부 4명이 일단 정부와 관련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 민간위원 중에서도 국회 여야 반반씩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8대 4나 이 정도 그 8대 3, 7대 4 정도로 한쪽으로 쏠려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정치적 중립성을 갖기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저 방법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던 처음의 방법은 그냥 위원장 1명 하고 위원장은 그 필요가 없고 그리고 상임위원은 1명을 정부에서 임명하더라도 나머지 민간위원을 7인이나 9인 해갖고 그걸 반반 여야 하면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그 중립성이 유지되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인데 이게 향후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차피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국회로 가면 이 안이 그 여야 간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가장 민감하게 작용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고려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발표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핵심적인 사항 몇 가지만 제가 정리를 한 건데요. 비영리법인의 소관부서를 이전하는 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민법 개정 사항인데, 현재 소관부서가 설립하는 거를 공익위원회에서 등록하고, 그러면 공익법인 무슨 재단 이런 식의 이름을 붙여주는 형태로 가는 게 현재 한 가지 아닌데, 민법이 개정될 수 있다면 아예 그냥 공익위원회에서 모든 설립부터 다 되니까 따로 등록 과정이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그게 한 가지 저희들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세제 혜택에 대한 건데요. 기존에 우리 공익법인들이 갖고 있던 거, 그거를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새로운 공익위원회가 인증하는 공익법인들한테 그대로 적용해 줄 것인지, 아니면 그 공익법인이 안 되고 그냥 일반 비영리법인으로 남는 법인들은 세제상 혜택을 기존에 주던 거를 뺏을 건지,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반 비영리법인도 모의목적 사업 준비금이라는 걸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의목적 사업 준비금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거기서 수익 사업을 하게 되면 50%는 세금은 안 됩니다. 모의목적 사업을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다 비과세고 이런 식의 혜택이 기존의 일반 비영리법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와 공익성을 인정받은 그 공익법인과의 어떤 차별화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 공익위원회가 이제 들어와서 설립이 된다면, 그리고 공익목적 사업 법의에 대해서도 지금은 현재 이제 논의되고 있는 기본 법률은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이거를 좀 확대하는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공익법인 이거 보면 이제 학자금이나 장학금, 연구비에 대한 보조, 자선 이 정도로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은 대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일반 우리가 민법 32조에서 얘기하는 일반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비영리 분야도 포함하는 형태로 하고, 그게 이제 그 정도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아까 얘기했던 사회복지법인 중에서 시설사회복지법인만 제외한 모금을 포함한 공익활동을 수행한 사회복지법인은 우리가 여기에 포함시켜주는 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법적 위상및위원회 구성은 독립위원회를 가는 게 맞고, 지금처럼 어디 법률부 산하나 아니면 총리실 산하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일본이처럼 독립위원회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 정부 조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더 좋은 아닌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모든 비영리 단체나 공익법인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게 기부금 모집할 때 해당부에 기부금 모집 및 사항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부금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일정 금액 이상이면. 근데 이거가 굉장히 중복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다른 기관하고. 그래서 만약에 공익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 들어온 기관들은 여기 기본품 모집 등록이 사용하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고 위원회에서 뭘 처리할 수 있게 해주면 그것만 해도 굉장히 버든을 덜 수 있는 일종의 약간의 당근의 형태로 제시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짧게 제가 그냥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만 소개를 드렸고, 보기 관련해서 여러분들 의견 주시면 같이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손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마이크 같은 거는 현재까지의 비영리 공익법인 관리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개선해 갈 것인가, 개선 방안으로서 공익위원회를 비롯해서 세 가지 방안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하신 말씀은 공익법인의 설립을 쉽게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기부를 늘리고 비영리 공익법인의 활동을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취지셨습니다. 저도 신고를 하면서 이 공익법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듯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관련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문제를 공익법인 지원하면서 보게 됐는데, 사실은 그것도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게 관리가 일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애초에 설립하기 위해서 전용계좌 그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했으면 전혀 문제가 없을 사안인데, 그 설립은 다른 관청에서 하고 또 사후 관리는 국세청에서 하다 보니까 그걸 하지 못했다고 해서 또 가산세를 부과하는 그런 문제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저도 송 교수님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말씀하신 것 중에 공익위원회 쪽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경우에 그때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셨고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어느 기관이든지 국가기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의 경우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덕산 이사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는데요. 모두 보여드린 자료를 상당히 수정을 하셔서 공익위원회 설립을 필요한 8가지 이유라는 내용으로 해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15분 정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김덕산입니다. 먼저 나눠드린 자료가 너무 공시 쪽에만 치우쳐져 있어서 내용을 많이 수정을 했습니다. 교수님 발제문 보고. 그래서 공익위원회 설립 필요한 8가지 이유인데, 네, 이유는 제가 시절 때마다 하나씩 업데이트해서 20가지, 100가지까지 만들고자 합니다. 네, 다시 보면은, 제가 8가지 이유를 좀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각 부처별 통일된 관리감독 기준의 필요성. 두 번째는, 공익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 강화. 마지막으로는 관련 법령, 제도의 개선,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 3가지고요. 세부적으로 내용들을 하나씩 보면은, 첫 번째, 국세청 내에서도 또 법인세과 세산세과 이런 데서 내는 서류들이 중복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또 주무관청에 제출한 서류도 상당히 유사한 서류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모든 주무관청과 관계 부처를 데스크를 제출하다 보니까 이게 중복된 걸 아는데, 이제 공무원 조직에서는 자기 부처에서만 받는 서류만 보기 때문에 이런 중복된 서류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세법, 공익법 회계기준, 기부금품법, 교육청 지침 이런 데서 알려진 인건비에 대한 그런 기준들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된 관리감독 기준의 필요성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주무관청에서 공익법인 업무는 기피하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보니까 만약 주무관청 이전할 때 반발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주무관청에서 더 옮기고 싶어요.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 매번 이게 공익법인 업무를 전담해서 하는 공무원들이 없다 보니까 이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 협회에 오히려 자기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고 문의하는 전화들도 가끔씩 오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최근에 이제 지역기부금단체 관련된 개정들이 있었는데, 이 관리감독이 보통 사업보다는 이제 세법상 의무 쪽에 더 치우쳐짐에 따라서 오히려 주무관청이 아니고 이제 국세청으로 일원화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국세청 같은 경우는 뭐 세법 이런 제도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지, 공익법이나 이제 공익성을 검증하거나 그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관은 아니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관련 법령 제도 개선의 체계적 지원인데, 현재까지 지금 공익법의 회계 기준이 나오고 나서 영리와 같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한국회계기준원 같은 데 지휘하는 기관이 있는데, 현재는 회계기준에 대한 공식 지휘기관이 없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받고 있지 하지만 공식적으로 지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나오고 회계감사를 받고 있는데, 이제 회계감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회계감사 기준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회계감사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회계감사를 강화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있는데 회계감사를 어떻게 정확하게 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감사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회계감사를 확대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정의연 사태에서 보셨지만 항상 논란이 중심이 되는 공무법인 공시제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각 월별로 공익법인이 제출한 서류들입니다. 11월 말부터 해서 보통 6월 말까지 제출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상당히 중복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은 이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 그 다음에 맨 왼쪽에는 이제 연말정산 시에 제출하는 그런 이제 기부금 소득 세액 공제 관련된 자료 제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 마지막으로는 공익법인이 작성 보관해야 되고 국세청장이 요청할 때 제출해야 되는 기부자별 발급 명세서입니다. 칸별로 이렇게 매칭을 해놨는데 사실 맨 왼쪽에 있는 한 번만, 맨 왼쪽에 있는 서식 한 번만 제출하면은 나머지는 제출할 필요가 없는 서식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관련 국세청 안에서도 관련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이 서식을 몇 번이고 제출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어떤 기관의 필요에 따라서 법령이 만들어지고 개정됨에 따라서 발생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보통 1월 초에 연발정산을 제출한 서류고, 문제는 여기는 이제 법인에게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에게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어쨌든 인적사항이나 기부금 금액은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장이 요청하면 발급하는 제출하는 기부자별 발급 영수증입니다. 여기도 기부자 인적사항 관련 금액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 말까지 제출하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 영수증 혜택입니다. 어떤 기부금 영수증 얼마를 발행했고 몇 건을 발행했는지 제출하는데 앞에 보시는 1월달에 제출하는 서류들로 다 발행할 수 있는 서식입니다. 두 번째 서식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그리고 공익법인 결산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두 서식이 거의 차이가 없이 같습니다. 이 서식 심지어는 두 번째 운영소득 사용명세서는 3월에도 제출한 서류 4월에도 제출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무총리실 세미나 때 두 개 서식이 같은데 왜 중복을 작성하느냐, 차라리 제출을 두 번 해야 된다면은 3월달에 제출한 서식을 자동으로 채워줄 수 있게 기능을 추가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 부분은 반영이 됐는데 이 외에도 이 서식도 거의 동일한 서식인데 우리가 두 번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 다음 서식은 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 시점 명세서, 최근에 정의연 맥주집 2천만 원 썼던 문제가 됐던 그 서식입니다. 물론 사실과 다른 보도이긴 했는데 어쨌든 이 서식이 문제가 됐습니다. 왼쪽은 법인세법 서식이고 이거 3월달에 제출하고요. 오른쪽은 이제 개정 전 서식인데 4월달에 제출합니다. 이 개정된 이후에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4월달에 제출한 서식이 바뀌었는데 개정 전에는 이 서식 두 개가 똑같았습니다. 심지어는 3월달에 작성했던 엑셀 파일을 4월달에 쓰면 그대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또 중복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거관청과 행정안전부의 중도관리감독이 건데 기부금을 이제 10억 이상 모집할 때, 아니 기부금을 이제 1,000만 원 이상 모집할 때는 저희가 주거 모집 기관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부금 모집 사항을 행정안전부에도 통보하고 저희 주거관청에도 다 보고해야 됩니다. 사업 실적을 보고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기관에 사업계획서도 두 번 제출하고 결과보고서도 두 번 제출합니다. 그런데 회계감사도 상속세 및 징계세법에 따른 공익법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고 또 기부금법 모집 및 사업기관 회계감사도 또 중복해서 받아야 됩니다. 규모가 큰 기관들은 사실 공익법 회계감사 한 번만 받은 걸로 다 내용이 포함이 되는데 이 회계감사를 중복해서 지금 받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건비인데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공익법인이 인건비를 많이 쓰면 사업을 비효율적으로 하는 것이다. 네, 맞다, 틀리다. 정답은 이제 틀리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답니다. 공익법인이 하더라도 사업 수요를 지출하는 인건비는 저희가 사업비로 구분합니다. 근데 이제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그런 기관들은 대부분 기관보다 인건비 비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인건비를 아직까지도 어떤 기관에서는 운영비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이제 기부금 모집 제도 업무 변화인데 전체 인건비를 15% 이내에서 지급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구조라면은 모금을 해서 사업을 기획해서 운영하는 기관들은 사실상 이 법을 절대 지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교육청이 특히 문제가 많은데요.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은 교육청이 주무관청이 됩니다. 항상 이 교육청은 모든 인건비를 운영비로 봅니다. 심지어는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따른 결산서를 제출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근 직원 인건비 20% 이상 지급하면 왜 지급했는지 이런 소명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기관은 장학사업을 기존에 장학금 지급하기보다는 사업을 기획해서 아이들과 멘토링, 또는 연수, 워크샵 이런 활동들을 하려고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채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인건비는 연간 기부금의 10% 또는 운영소득 20% 선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더 인원을 추가 채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인건비를 운영비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법 기준에서는 위에 보시다시피 사업 담당자 인건비는 사업비, 그다음에 회계, 세무, 인사관리, 총무 그런 행정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는 운영비로 부과합니다. 그래서 두 기관이 인건비로 보는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공익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각 주무관청에서 공익법인 담당 업무를 누가 하는지 보면은 이게 선호되는 업무인지 선호되지 않는 업무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연차가 제일 낮은 공무원분들이 공익법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익법 업무는 기피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공익법인 실무를 이제 몇 년 하다 보니까 처음 갈 때마다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어야 1년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바뀐 담당자는 내용을 모르고 오히려 저희가 가서 이 업무는 예전에 이렇게 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공익법인이 이제 해산을 하기 위해서 주무관청 방문했습니다. 공익법인 정관에 그 공익법 정관에 자녀 재산은 다른 공익법인으로 이전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는데 담당 공무원이 이제 업무를 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공무원이었습니다. 자녀 재산 무조건 국고로 기소해야 된다. 다른 공익법인 이전은 사례가 없다라고 업무를 관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려진 그런 기사들을 제시하고 다른 공익법인이 기소한 사례가 너무 많다 해달라고 하니까 자녀 재산을 이제 다른 공익법인이 기소하게 됐습니다.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이 많이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정기본단체 지정을 말씀드렸듯이 또 이제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이게 연도별로 최근에 개정된 공익법에 관련된 세법 시행인데 보시다시피 많은 부분이 이제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국세청 입장은 공익법인이 관리 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앞서서 관리 감독을 하겠다는 의견을 저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과거에는 지정기부단체 지정도 추천도 주무관청에 있고 국세청 주무관청에 있는데 이제 개정은 국세청이 기재부에게 추천을 합니다. 내년부터. 과연 여기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주무관청이야 그 공익법인 업무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기관인데 국세청은 세법에 대한 전문 기관인데 그 공익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익위원회 설립은 꼭 필요합니다. 관리감독이 국세청이 아닌 공익위원회에서 일어나야 공익법인에 대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익법인법에 대한 통합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공익법인법이 상속재배 증여세법 시행령 보시다시피 빨간색 부분에 과거에는 공익법인법에 설립된 공익법인들이 상속세법 증여세법에서 당연 공익법인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학대 단계는 보통 공익법인법에 설립된 이후에는 별다른 절차가 없더라도 당연 공익법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 지금 5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익법인법에서 설립해야 될 시행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정말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보면 사회복지법만큼 공익법인법도 공익법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법인데 이 법에 대한 혜택을 하나도 주지 않고 이제 이런 공익법인법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들도 다 같이 지정기구나 직접 활용합니다. 그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익성을 인정받는
공익위원회를 통해서 공익성을 인정받는 법인들은 이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있는 공익법인 혜택도 당연히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명확한 아직 해석이 하지 않았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공익법인 관리감독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습니다. 이제 2020년까지는 기존의 장학재단들은 당연 지정기구 단체였고 공익법인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21년도부터는 이런 공익법인들도 다 지정기구 단체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공익법인이 2021년에 우리는 더 이상 기부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익법인 지정기구나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공익법인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자녀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문제점입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과세한다는 입장인데 사실 법에 과세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과세를 안 한다 하더라도 그럼 더 이상 이제 공익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법인의 또 사후관리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공익법인 관리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법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데 해석이 없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회계 기준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세대전연구원의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대한 질의할 수 있는 메뉴인데 지금 거의 1년 넘게 질의 예신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콘텐츠 작업이 계속 필요합니다. 비공식적으로 전화를 하고 이메일을 통해서 질의를 하면 받아준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지금 질의를 못해요. 회계 기준이 있는데 해석이 애매할 때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외부 감사 제도도 확대가 됐습니다. 2022년도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 공익법인은 감사인들 이제 지정하는 제도도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감사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공익법인 감사 기준이 없어도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공익법인 이제 회계 감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회계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많은 회계사들이 감사에 앞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이제 공익법인 감사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많은 회계사들이 이제 감사에 참여해야 되는데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감사 기준이 아직 없다는 것은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게 합니다. 이제 공시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보겠는데 왜 공시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생각해보면 공익법인 공시서류가 그 공익법인 중심이 아닌 국세청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적게 하는 그런 서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부금품 모집 지출에 대한 아까 면세사 같은 경우에는 공익법인 수입 지출이 많은 공익법인들은 작성하기 적합한데 한번 대규모 기금이 출연되고 기금의 운용소득으로 운영되는 공익법인은 사실 이 서식에 적을 게 많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법인의 사업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획일적인 서식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이 원하는 서식대로는 공시를 하는데 이 공익법인 공시서식이라는 것은 공익법인이 외부 사람들과 소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율적인 양식으로도 공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이 있고 거기에 공시서식을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계적이라는 그동안 공익법 회계제도의 개정입니다. 공익법 회계감사는 2008년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회계기준이 도입된 것은 거의 10년이 지난 2010년 12월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2018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규칙이 생겼는데 자산 20억 이상은 학교법인은 예외를 뒀습니다. 근데 이제 공익법인 공시서식은 2010년 3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개정된 서식을 보면은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공익법인들은 공시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자산 20억 이하의 기관들, 학교법인들은 공시를 하기 위해서 또 공익법 회계기준을 다시 적용해야 되는데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회계기준에 대한 공시적 질의가 좀 불가능한 거고 마지막으로는 국세청에서 전문팀이 있다고 하지만 공익법인 문제에 대한 질의를 관할 세무서에 하면 사실상 제대로 된 답변을 얻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전에는 잘못 번역된 서식들, 이게 미국 서식인데 미국 통에 대한 내용들은 나중에 별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10년 서식 보면은 색깔로 표시해놨는데 분류 기준이 굉장히 다릅니다. 관련 발행된 한 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만약에 2018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잘못 번역돼서 거의 10년 가까이 쓰였던 상태입니다. 지금도 없죠. 이런 것들을 좀 책임감 있게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필요하고 공익위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뒷부분은 제가 이제 기사로 발표가 공개된 오해들인데 뒷부분은 한번 이제 읽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기사들이 좀 이 공시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기사들도 많고 일단 정의연 사태도 이런 공익법인 공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작성된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더 읽어보시면 한번 준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법인에 대한 전문성 있는 관리 감독, 그 다음에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와 또 제도만 계속 만들 것이 아니라 업무를 효율적으로 좀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손희 교수님 이제 발표하신 공익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하고 도입되어야 될 제도라고 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박수현 이사장님께서 현행 공익법인 관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시면서 개선 방안으로서 공익위원회 설치를 통한 통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자유토론 시간에 대해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 토론이나 질문 해주시고 발표자께서 마지막에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혹시 오늘 내용에 대한 토론이나 질문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죠. 네. 공익법인협회 김일성입니다. 사실 제가 15년 전에 공익법인 연구하는데 손원희 박사님의 연구를 굉장히 많이 성공을 했었는데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앞으로 연구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공익위원회에 대한 그 설립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역시 그 실무를 실제로 15년 정도를 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가장 필요했던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나누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들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 공익위원회가 생기고 주무관청 제도에서 좀 변경이 됐을 때 과연 공익위원회와 주무관청의 역할이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가 좀 주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 주무관청 제도는 승인을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사실상 교육청이나 보건복지부나 이런 기관들 같은 경우는 매년 정기적인 감사도 실시하고 또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조사도 해서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른 부처들은 물론 잘 안 되고 있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그런 부처들을 찾아가서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공익위원회가 단순히 주무관청의 기능을 옮겨오는 거라면 지금 현재 주무관청 제도와 공익위원회 제도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공익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주무관청보다는 좀 더 보완된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익위원회에서 사실 해줘야 될 또 하나의 역할은 주무관청이 사실 그동안 못했던 게 가장 못했던 게 뭐냐면 법 제도를 너무 모르고 또 회계 제도를 모르다 보니까 조세제도의 개편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한 목소리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생긴 정의연 사태도 마찬가지고 94년부터 지금까지 공익법인 세제 개편 방향을 보면 그냥 온리 규제했습니다. 일부 약간의 너무 지나친 규제나 혜택을 준다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 부분들도 보면 결국은 규제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세제 개편 방향을 공익위원회가 좀 제시할 수 있어야 공익법인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있고 또 자율성도 좀 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익법인 자체가 그 자기 검증성을 가져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익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법 개편 방향이 사실은
이게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개편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어느 하나의 이익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형식의 법 개정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대표적인 게 그 공익법인의 인건비 8천만 원 규제 제도도 사실 정수자 제도나 박근혜 대통령 그 선거 직전에 대선 직전에 생겼던 법이었고 5% 초과율도 결국은 뭐 기업의 지주회사 방지 목적이라고 했지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향을 보면 지주회사 방지가 아니라 그냥 주식 출연하지 마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재작년에 이제 세무조사를 통해서 뭐 어떤 재단은 그 사업관리 규정이 소질공인법이나 사업관리 규정이 변경되면서 아무것도 뭐 혜택을 주거나 이런 게 없는데 단순히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5분의 1을 넘었다는 이만으로 500억에 가까운 징역성 가산세를 맞은 재단을 보면 사실 이게 공익법인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제도인지 규제하기 위한 제도인지는 사실 좀 의문이 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공익위원회가 만약에 생긴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능이 좀 강화돼야 공익법인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사님 감사합니다. 다른 혹시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제가 한 말씀 추가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창업 교육 또는 창업 지원을 하는 공익법인이 있습니다. 근데 공익법인이 이제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어떤 기부자분들이 긴급 좀 어려운 사람들 긴급 지원을 위한 기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공익법인 정관 보니까 창업 쪽에만 이제 사업 내용이 있으니까 복지, 장학 이 부분을 좀 추가를 하려고 중고하청을 갔습니다. 중고하청 하니까 이 업무 담당자가 보니까 업무를 지금 최근에 업무하시는 것 같은데 장학은 교육청 가셔야 되고 복지는 보건복지부 가셔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안내를 했습니다. 자기는 우리는 그런 사업 전혀 안 한다고. 그래서 그렇지 않은 특례여서 제가 여기 찾아서 중고하청이 산자부였는데 산자부에 있는 공익법인들 뒤져서 장학사업이나 복지사업 할 만한 데를 다 찾아봤습니다. 전반 찾아보니까 몇 군데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 기관들은 장학복지 하는데 왜 여기는 못하게 하냐라고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고관청 역할 그랬다 보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중고관청 전문성 부족인데 이런 공익위원회가 있으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익위원회 안에서 장학복지, 창업지원 이런 데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처럼 장학은 교육청 가시고요, 복지는 복지부 가시고 이런 답변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 네, 감사합니다. 오늘 위험인공익법인 관리 체계를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겠는가, 그리고 위험인공익법인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이 될 텐데요. 대표적으로 공익위원회 설립을 통한 방안이 많이 논의가 되었고, 또 송 교수님께서 두 가지 방안을 또 추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논의에 대해 지금 송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법령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신 분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서 수고해주신 손원희 교수님, 그리고 토론 맡아주신 덕산 이사장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